안녕하십니까. 박상일의 경제브릿지입니다. 오늘은 2013년 이스라엘의 반경제력 집중법의 내용과 그 실행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1990년 민영화 이후에 등장한 이스라엘의 금산복합 재벌에 대응해서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합니다. 그 결과 2013년에 반경제력 집중법이 입법되게 됩니다. 이 반경제력 집중법은 여야가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안입니다. 의원 한 사람이 기권을 했습니다. 이 의원이 기권한 이유는 법안 내용이 좀 더 강경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경제력 집중법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내용은 소유지배 구조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내용은 금산분리에 관한 것이고, 마지막은 국공립 자산 할당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소유지배 구조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기업 집단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즉 6년 동안에 2층 상장회사 구조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출자를 받은 상장회사는 더 이상 다른 상장회사에게 출자할 수 없는 2층 구조의 출자 구조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6년 안에 이 출자 구조로 가기 위해서 4년 안에 출자 구조를 3층으로 바꾸고 나머지 2년 안에 2층 구조로 가도록 했습니다. 물론 새로이 생기는 기업 집단은 2013년부터 2층 구조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금산분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금산복합 재벌이 굉장히 큰 문제였기 때문에 반경쟁력 집중법을 만들 당시에 금산분리가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이슈였습니다. 초안에서는 아주 강한 금산분리안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즉 실물회사와 금융회사를 동시에 지배하는 것을 아예 막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법안에는 주요 금융회사와 주요 실물회사를 동시에 지배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약간 완화가 되었습니다. 주요 금융회사와 주요 실물회사에 대한 정의는 규모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 정의는 경쟁력 집중위원회에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그리고 이 법안에서 더욱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요 금융회사는 기업 집단 전체의 금융자산이 400억 세계를 초과하는 금융은행 또는 비은행 금융기관 그리고 클리어링 하우스를 포함합니다. 주요 비금융회사는 기업 집단 전체의 매출 또는 부채가 60억 세계 이상 또는 한 개 이상의 독점 시장에서 기업 집단 전체 매출이 20억 세계 이상인 비금융회사를 의미하게 됩니다. 사실 액수가 우리한테 와닿지는 않는데요. 중간 보고서에서 처음에 제시했던 조금 더 약화된 안에서 주요 금융회사의 금융자산이 400억 세겔이 아닌 500억 세겔이었습니다. 이때 500억 세겔은 이스라엘 총금융자산의 2.5%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비금융회사의 기준은 60억 세겔이 아닌 80억 세겔이었습니다. 이 80억 세겔은 총 매출의 0.5% 수준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자산 기준으로 약 2%, 그리고 매출 기준으로 약 0.4%를 초과할 때 주요 비금융, 주요 실물회사로 정의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공유 자산 할당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스라엘 재벌 형성이 민영화 과정에서 국공유 자산을 할당할 때 한 가문이 여러 개의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들을 사들이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나온 조항입니다. 또다시 이스라엘의 재벌이 재형성되는 것은 막겠다는 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국공유 자산에 해당하는 라이센스, 계약권과 같은 것들을 할당하거나 또는 이전될 때 경제력 집중의 우려가 있는지를 사전적으로 스크린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경제력 집중 완화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3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경쟁당국의 수장과 재무부의 사무차관, 그리고 이스라엘
경제수석에 해당하는 국가경제자문위원회 의장으로 구성이 되고 이스라엘 경쟁당국의 사무국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실 현재 이스라엘 경쟁당국에서 가장 많은 인력과 시간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국공유 자산 할당에 관한 경제력 집중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이른바 주요 금융, 주요 비금융 회사뿐만이 아니라 미디어 기업이라든지 국가의 주요 자원이나 도시 관련된 기업들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이 법안이 나오기 전까지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통해서 중간 보고서와 최종 보고서가 있었는데 사실 이 법안에 있는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한 조치는 구조적인 조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출자 단계를 상장회사 2층으로 제한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적인 조치가 경쟁력 강화 위원회에 의해서 처음부터 제한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중간 보고서에서는 이스라엘 재벌들의 이 출자 단계라는 소유 지배 구조 자체는 건드리지 않고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기업 지배 구조를 강화시키는 안이 제안이 됐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른바 웨지 기업, 쉐기 기업이라는 정의를 하는 기업들이 나오는데 이 경우에 총수 일가가 의결권을 50% 이상을 가지지 못할 때 쉐기 기업이라고 정의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정의하면은 이스라엘의 재벌 소속 기업들이 대부분 쉐기 기업들이 됩니다. 이 쉐기 기업에 대해서 사회이사의 절반을 이른바 majority of minority 룰, 소수 주주들 다수 동의에 의해서 뽑아라는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재벌들은 너무나 코퍼레이트 가버넌스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하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고 또 이스라엘의 기관 투자자들 역시 그 정도의 사회이사를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 보고서는 구조적인 조치와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조치를 결합하는 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즉 기존 재벌들은 상장회사 3층 구조를 유지하고 우리로 따지면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기업 지배 구조가 매우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 이때 총수 일가가 33% 이상의 지분을 가지지 못하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사회이사를 3분의 1 이상 majority of minority 룰로 뽑게 한다라든지 하는 중간 보고서에 있었던 기업 지배 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근데 이 역시 입법 과정에서 이스라엘 재벌과 기관 투자자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스라엘 재벌들은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추천하게 되는 사회이사가 사실은 자기들의 라이벌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표출했습니다. 기관 투자자 역시 중간 보고서 때와 마찬가지로 너무나 많이 기업 경영에 자기들이 책임을 진다는 것에 대해서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장회사 2층 구조로 만드는 입법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 상장회사 2층 구조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기업 집단이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 편취, 터널링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총수 일가가 임원으로서 지나치게 높은 급여를 가져가는 문제, 또 다른 형태의 임금을 통한 사익 편취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따라서 소유 지배 구조에 대한 특별법에 대한 보완 입법으로 상법에 이른바 majority of minority 룰, 소수주주 동의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즉 소수주주 동의제를 통해서 특정한 규모 이상의 일감 몰아주기 그리고 총수 일가가 임원으로서의 보수 등은 소수주주의 동의를 받게 했습니다. 이런 소수주주 동의제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사익 편취가 매우 완화되었다는 학술적 연구들이 최근까지 보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반경제력 집중법은 2013년에 입법되어서 6년 동안 시행되었습니다. 2019년 12월에 이 법의 주요 내용 2가지 시행이 완료됩니다. 이스라엘 재벌들의 출자 구조가 상장회사 2층 구조가 되어야 되고 주요 금융회사와
주요 비금융회사를 동시에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경제 구조는 매우 경쟁적이고 경제력 집중의 우려가 해소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8년에 34개에 해당했던 기업 집단의 수가 2018년에는 16개로 감소했습니다. 2019년 법 집행이 완료돼야 되는 1년 전 시점에 이미 16개로 감소한 것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 이미 IDB라는 이스라엘의 일대 재벌을 제외한 모든 기업 집단들이 이미 2층 구조로 전환했습니다. 즉 1년 앞서서 2층 구조로 모두 전환해 완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10년 이스라엘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업 집단 소속 상장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50%였는데 2018년에는 이것이 20%로 급감하게 됩니다. 방경제력 집중법 시행으로 총 37개의 상장 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28개가 출자 단계를 축소하는 문제에 직면했고 나머지 9개는 주요 실물회사와 주요 금융회사 구조 분리 문제에 관련되었습니다. 그런데 21개 기업들이 출자 단계 축소를 위해서 상장을 폐지하거나 또는 다른 계열사와 합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출자 단계가 오직 상장 기업에만 적용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많은 루폴을 가져올 수 있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재벌 개혁과 관련해서 2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입법이 이루어진 이후 그리고 이스라엘 재벌 개혁이 완료된 이후에서 2번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첫 방문에서 이스라엘 반경제력 집중법에서 상장 기업에 대해서만 출자 단계를 제한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비상장 회사를 활용한 꼼수로 인해서 규제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스라엘 전문가들에게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전문가들은 설마 그렇게까지 할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제가 설명드린 TV 사례에서 그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난 바가 있기도 합니다. 주요 실물회사와 주요 금융회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기존 총수 지분을 새로운 지배주주에게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매각해서 사실 이스라엘의 많은 금융회사는 이른바 widely held, 대주주가 없는 소유 분산 기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재벌 개혁에 대한 실천은 그다지 큰 저항 없이 잘 진행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한 가지 예외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일대 재벌이었던 이 사례입니다. IDB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재벌 개혁 입법이 이루어질 당시에도 가장 극렬하게 반대를 했던 기업 집단입니다. 또한 IDB 그룹과 관련된 총수 일가는 이스라엘 많은 스캔들에 연루되기도 했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재벌 개혁에 대한 반경제력 집중법이 입법되기 직전에 IDB 그룹은 그동안 미국이나 스위스에 투자했던 부동산 투자가 실패하고 또 모바일 통신 사업에 우리 같은 재판매 사업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수익이 급감하고 미디어 신문사를 사들여서 엄청난 손실을 입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지면서 파산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주이시 사업가가 IDB를 인수하게 됩니다. 엑스스타인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이스라엘에서 부동산 시장에 아주 유명한 큰 손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유럽에도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하는 국제적인 부동산 재벌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엑스스타인이 IDB를 인수함으로써 이스라엘 최대 재벌 가문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IDB 그룹은 2017년 그때까지 3단계로 출자 단계를 줄이는 것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꼼수를 쓰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당시 IDB 개발이라는 상장회사 밑에 IDB 디스카운트 인베스트라는 상장회사가 있었고 그 밑에 다시 PTBL이라는 상장회사, 그 밑에 다른 상장회사가 있는 4층 구조였습니다. 이 한 층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꼼수를 썼냐면은
IDB 디스카운트라는 회사가 새로 만든 비상장 회사,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여기에다가 론을 줍니다. 돈을 빌려주고 이 돈을 가지고서 IDB 개발의 지분을 이 페이퍼 컴퍼니가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형식적으로 보면 IDB 개발이 이 출자 단계에서 빠지게 됨으로 인해서 이 비상장 회사 SPV가 들어가서 상장회사 3층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2017년에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큰 스캔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법무부는 초기에는 이런 꼼수는 허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했고 의회에서도 법을 바꿔서라도 이런 꼼수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의 미비사항이었고 대부분의 다른 이스라엘 재벌들은 법을 잘 준수하고 이미 2층 구조로 이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IDB 그룹에 대해서 경고와 향후 유사한 사례가 나올 때는 우리가 법을 바꿔서 이런 루퍼를 막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허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019년 말에 이르러서도 IDB는 여전히 3층 구조를 해소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법원에 시간을 더 달라는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법원에서 판단한 것은 법에 따른 시한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2019년 말까지 2층 구조를 못 만들었을 때는 총수 일가가 갖고 있는 주식을, 지분을 법원에서 지정한 관제인에게 위탁을 하게 하고 회사들의 이사회는 해산이 되고 그리고 관제인은 빠른 시간 내에 주식을 처분하는 사실 IDB 그룹을 해체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IDB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 에츠스타인이라는 분이 아르헨티나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어려웠던 IDB 그룹을 사들인 애국자다. 뭐 그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많은 결국은 법원의 판단은 이런 예외들을 인정하게 되면 법 집행이 사실상 유명무실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엄격한 법 집행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재벌 개혁에 대한 이스라엘의 평가는 지금까지 매우 긍정적입니다. 전문가와 인터뷰 그리고 법률가들 등등을 제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2010년쯤에 우려했던 경제력 집중에 의한 정치와 경제의 왜곡 문제 또 세습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해소되었다. 특히 내수산업에서의 경쟁 제한 문제 같은 것들이 해소되었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1인당 소득이 2010년에 3만 불 수준 언저리에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만 불 초반에서 계속해서 1인당 소득이 왔다 갔다 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2010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1인당 소득이 증가하면서 2023년 현재 5만 8천 불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재벌 개혁이 성공해서 이런 성장을 했다는 그런 근거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벌 개혁이 이스라엘 경제에 어떠한 부정적인 효과를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증거로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스라엘이 만약에 2010년에 이런 경제 구조 개혁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이처럼 지속 가능한 성장을 했을까라는 의문들을 이스라엘 지식인과 정치인들은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